민심은 수사다 코너 진행합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헬머스 임경민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 달 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한 달 만에 이재명 후보가 거의 다 따라왔다. 네. 이렇게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조사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두 조사가 다 유무선 듀얼 프레임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해서 지난 11일에서 13일까지 3일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40.6, 윤석열 후보가 41.8%로 두 후보 간 격차는 1.2%포인트인데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8.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격차가 완전히 좁혀졌습니다. 이번 조사 특징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한 달 전 조사에 비해서 4.7%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2.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조사가 11일, 13일이니까 네. 김건희 씨 리스크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더 얻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 저녁에 발표될 것 같은데요.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요거는 이제 유무선 똑같은 듀얼 프레임 방식인데 유선은 RDD로 표집을 했고 무선은 가상번호로 표집을 했습니다. 유선은 13%, 무선은 87%로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골든크로스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35.4, 윤석열 후보가 33.3%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1%포인트인데요. 한 달 전 같은 SBS의 조사와 비교해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2.7%포인트 상승했고 윤석열 후보는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SBS 조사는 며칠 동안 한 겁니까? 이게 12월 14일하고 15일, 그러니까는 이제 김건희 씨 보도 나간 후에 이틀간 조사를 조사했다. 했습니다. 예. 어쨌든 한길리서치 조사는 딱 붙었고, 네. SBS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2.1%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오차 범위 나온 거죠. 내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섰다. 예. 이렇게 되면 이재명 캠프에서 좀 고무적이겠네요. 지금 이제 캠프 분위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도 뭐 만나는 사람이나 혹은 통화하는 사람마다 골든 크로스라는 얘기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딱 붙었다는 조사가 나온 지는 이제 뭐 한 2주 정도 예. 꽤 됐는데 결국은 역전하는 조사가 없어서 계속 아쉬워했었는데 오늘 나온 조사들을 보고 추세상으로는 이제 좀 벌리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캠프 분위기는 당연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으로 나올 조사도 김건희 씨 문제가 스며든 조사이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유리할 것이다. 다만 오늘 아침에 터진 이재명 아들의 불법 상습 도박, 이 문제가 또 어떤 효과를 미치느냐.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난주에 이제 MBS가 이재명 후보가 2%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번 주에 이제 조사가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SBS가 두 번째 골든크로스이고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 씨 보도 반영된 조사인데 오늘 이제 아침에 아들 도박건이 나왔는데 일단은 즉각적인 사과를 했고 아들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은 일단 운영자 처벌, 그다음에 이용자 처벌 두 가지가 다 같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수사하고 나서 그 처벌을 받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 길게 갈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 경찰청에서 배당도 엄청 빠르게 했더라고요. 이미 이제 서울청에 배당을 해가지고 내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봐서는 장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안들로만 따져봤을 때는. 다만 이제 뭐 여의도 정가에 도는 소문도 그렇고 언론계에서도 다른 이슈가 또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 윤석열 캠프 쪽에서 언론 쪽으로 많이 좀 흘려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아들 이슈를 고리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네거티브 공세를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후에 나올 이슈들이 얼마나 이제 파괴력이 있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뭐 그러면은 그게 뭐 국민의힘만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사실 굉장히 좀 독특한 대선인 게 원래는 가족 이슈가 대선에서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이회창 아들. 예, 97년, 2002년에 이회창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제 가족 비리가 이렇게까지 큰 이슈가 된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특히나 다른 세대별로는 거의 이제 지지층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좀 굳어지는 추세인데 반해서 20대, 30대에 대해서는 표심이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으려면 뭐 김건희 씨 이슈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이제 아들 이슈도 그렇고 결국에는 얼마나 이제 젊은 층의 소구가 되느냐 이 문제가 좀 관심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는 뭐 본인과 후보가 즉각 사과를 했고 또 2030 젊은 층이 봤을 네. 때는 그 온라인에서 한 거 그게 뭘 이렇게 생각하는 2030은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실 좀 전에도 이제 대기실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인터넷 커뮤니티를 특히 좀 남성향이 강한 젊은 커뮤니티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도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자유롭게 많이 오가는 편이에요. 실제로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불법과 합법의 경계도 굉장히 흐릿한 예. 편이고 뭐 토토라고 하죠. 이제 스포츠 토토라고 해가지고 이제 승무패를 맞추는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일종의 복권들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장벽이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의힘에서 이걸 너무 강하게 때리면 그 역풍 불 가능성도 있다는 뭐 그런 차원에서 드려본 말씀이고요. 예, 그리고 잠깐 더 좀 덧붙이면은 이번 대선에서 이 배우자 리스크라는 게 이렇게 전면적으로 부각된 게 또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 자녀 리스크와 관련해서 그 이제 입시라든지 병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후보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 사안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자녀의 일탈 행위라고 할까요? 요게 영향을 지금 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전 사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저도 지금 제 아이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잘 모르고 특히 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알려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좀 달라진 그 2030 세대의 어떤 문화도 여기에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저도 뭐 이번에 오늘 아침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자식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화해하고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빠진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다. 이게 아마 국민의힘의 생각이었을 텐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그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은 그 세 분의 그 신삼김이라고 하는 세 분의 케미가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볼 때 둘이 이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김병준 전 그 의원 아니었죠. 그 지금 이분이 같이 이렇게 등을 맞대고 서로 등 돌리고 앉아 있는 모습도 보였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크게 좀 효과가 안 먹히는 거는 이 코로나 상황하고 2030 MZ 세대가 스윙보터가 됐다라는 이 환경 자체가 이게 이제 김종인 그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무리 선거의 어떤 뭐 명수라고 하더라도 이 변화된 상황을 읽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오늘 좀 주목을 했었던 게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의 인사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를 할 때 기대를 받았던 거는 기존의 다른 정치인들이 잘 던지지 못하는 이제 거대 어젠다, 국가 플랜 이런 좀 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합류를 함으로써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었던 약점을 커버하고 시대 정신을 뭐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건데 지금 벌써 2주 넘게 지났는데도 뭐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고, 어제 제가 이제 권성동 그 본부장의 CBS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관심 있게 봤던 게 내용을 보면은 진행자가 계속해서 이제 정책을 어느 쪽에서 입안을 하느냐를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원래 기대를 했었던 거는 김종인 위원장 쪽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대답을 기대를 했던 건데 실제 권성동 본부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다른 그 단위에서도 다 각각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새시대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그쪽에서도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걸 준비하고 있다. 근데 그 얘기를 종합하면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전체 틀을 쥐고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가 그렇죠. 될 수 있는 셈이고, 오늘 또 이제 기자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김건희 씨에 대한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사과할지 여부를 계속 질문을 했는데 후보가 스스로 답을 내놓을 걸로 생각한다. 어느 시점에 할 거다. 선대위 차원에서 검토를 해봤지만 결론이 그거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후보한테 이름을 한 셈이고 김종인 위원장이 역시 키를 쥐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라서 그러면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소외되고 있다면 당연히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결론에 좀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과 이야기 나왔으니까 홍준표 의원, 이준석 대표가 공이 이거는 사과를 하고 빨리 털어야 된다. 네. 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직 윤석열 후보하고 김건희 씨는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보기 어떻습니까? 빨리 털고 가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사과는 무조건 빨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지금 이제 헬마우스도 얘기하셨는데 김종인 그 총괄 선대위원장께서도 어떤 표현 형태로 할 건지를 봐야 되겠다.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 표현의 방식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낀다라는 것도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 이게 이제 지금 당사자의 태도 그리고 각 캠프의 향후의 대응의 방식 이런 게 여론에 직접적으로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김건희 씨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생활 영역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덕적이거나 비리에 관한 부분 이 두 개가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좀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갖겠지만 이 도덕적이나 비리 문제 특히 경력이라든지 직업과 관련한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게 볼 것이고 지금 계속 김건희 씨를 대표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여사라고 표현을 안 하고 대표라고 지칭하는 거에는 전문가다. 근데 전문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경력과 직업에서의 허위 사실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하나 더 보태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걱정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고 했을 때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의 행보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은 인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먼저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과를 하고 그 뒤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까지 제시가 돼야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사과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인정을 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김건희 씨한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굉장히 좀 그 질적으로 좋지 않은 내용들이라서 경력 자체가 거슬러 올라갈수록 허위가 점점 더 늘어나는 양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사과를 했는데 또 새로운 문제들이 불거지거나 지금 오늘 나온 얘기는 새로 2001년에 나온 이력서까지도 여기에 허위 경력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제시된 허위 경력의 날짜가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1995년 8월에 수상 내역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굉장히 옛날이고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의 커리어 초기 자체가 설계된 것일 수 있다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전면 부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이런 어떤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사과한 이후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느냐. 정경심 교수나 혹은 뭐 조국 전 장관이 그 국면에서 사과를 했다면 그 일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행동을 하기가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장면에 처해 있다. 어떻게 보면 2019년 이후로 2년여를 끌어왔던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구도의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 한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 김건희 씨의 이런 이력 같은 허위 이력을 과연 알았을까? 본인도 지금 이 사안을 보면서 당황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뭐. 예. 그러니까 임 작가 이야기는 사과를 해서 깔끔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사과를 한 뒤에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를 말씀을 드렸던 게 그때 워낙에 가혹하게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럼 그 국면에서 만약에 사과가 이루어졌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멈췄을 것이냐를 유권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한테도 같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잘 구축을 해왔던 여권을 향한 내로남불 구도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더 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업무 방해인지 아니면 포괄적인 사기인지 이게 저도 잘 좀 어떤 것들이 조치가 취해질지가 좀 궁금했어요. 이 사안을 보면서. 어쨌든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네. 이제 뭐 2달 조금 넘게 남았죠. 진보 진영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 한 30%,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30%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김건희 건이 계속 나와도 윤석열 찍을 사람은 찍고 아들 문제가 터져도 이재명 찍을 사람 찍는다. 이 스윙보터 이 40%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건들에서 휘청거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도 다시 이제 2030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비율이
뭐 이제 대체적으로 여론조사들을 보면 40대 이상은 80% 이상이 이미 표심을 결정한 걸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20대는 50%에서 60% 안팎, 뭐 30대는 60%를 조금 넘는 수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여전히 이제 연성의 이 가능성이 열려 있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야권에서 그동안 만들어왔던 내로남불론이라는 그 구도의 핵심에 사실 2030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는 구도 위에 서 있던 후보의 지반이 무너지게 되면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이제 동이 날 수가 있거든요.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가 남느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의문과 맞닥뜨리게 되고 2030 세대가 그 내로남불론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판세가 자칫하면 굉장히 급격하게 기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향후 한 1, 2주 정도 좀 멀리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쿠키뉴스 조사를 보면은 계속 지지하던 걸 계속 지지하겠다가 84%예요. 60대 이상층은 88%거든요. 근데 이번 쿠키뉴스 가장 큰 특징이 이전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가 40대층을 중심으로 이제 40대가 이끌어가는 흐름 속에서 이제 20대, 30대, 50대가 좀 이렇게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60대 빼고 전부 다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어요. 그런 게 이제 이런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클리어하게 해결되지 않는 점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70대 이상은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60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안 바꾸겠다라고 했지만 상당히 고심을 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60대는 아직은 좀 이렇게 세대가 좀 젊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2층에는 이 김건희 씨의 사안이 굉장히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하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2030과 더불어 여성의 표심입니다. 근데 양 후보 다 여성들한테 표를 못 얻고 있다. 예. 비호감인데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많이 따라 올라오면서 어떤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조사가 나오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비호감이 또 높아지는 여론조사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캠프로서도 또 뼈아픈 일수 같아요. 특히 여성들한테 비호감이 높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성 유권자들을 오마이 뉴스가 리얼매트 의뢰한 자료를 보면은 성별하고 연령별 분석을 같이 했는데 남성보다 여성층이 거의 한 이재명 후보가 4 내지 6%포인트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층에 대한 공약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감성적인 면 그리고 육아나 보육이나 보건 이런 쪽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약들도 좀 강화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청소년 방역 패스 이게 이제 학부모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사안인데 이런 거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도 보면 2030 여성층이 어떻게 보면 좀 깜짝 놀랄 수 있는 거는 오늘 나왔었던 이재명 후보 아들의 이제 도박건보다는 이게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도가 된 유사 성매매 관련된 게시글을 썼다, 댓글을 달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 소구력이 큰 얘기들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소한 공약들을 쌓아 올려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 보려던 것들이 기존 이미지를 강화하는 이런 사건들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이제 바로 한 몇 주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예전 사건이지만 이제 조카의 이제 데이트 폭력 살해 사건과 관련된 이제 변호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씌워져 있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이미지에 갇히게 되면 젊은 여성층 입장에서는 원래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층인데 결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저희가 소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하나만 더 해보죠. 자, 오는 토요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멈춤에 들어갑니다. 사적 모임도 4인으로 축소되고 식당 카페 영업도 9시 제한에 들어가는데 자영업자들이 더는 못 찾겠다고 하면서 총 걸기 대회도 지금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재부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마음을 바꿔가지고 전격적으로 많은 돈을 풀 것 같지는 않고 자 이렇게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지지율의 여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단은 지금 최근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부정평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연말 연시여갖고 사람들이 이제 막 모임을 막 이제 조금 풀어지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모임을 많이 했는데 이게 다 강화가 되니까 일반 시민들은 이걸 왜 빨리 이렇게 풀었냐라고 반응을 하는 반면에 소상공인들은 여기서 더 풀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한 대응에 중심
중심은 그 손실보상 지급과 관련한 게 핵심적으로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방역을 더 풀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손실보상 지급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정부와 민주당에서도 이걸 어떻게 빨리 지급할 것인지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 부분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추경이라도 빨리 편성하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두 후보 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 지난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한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자명한 부분일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뼈아픈 것이 지난해 소위 말하는 K 방역이라는 구도 위에서 싸웠기 때문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 그때도 사실은 야권에서는 방역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워낙 방역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야권의 그런 움직임이 좀 딴지걸기처럼 보이는 측면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이 조금씩 먹혀들고 있다는 게 이제 여당에서의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민들이 이미 2년여에 걸쳐서 코로나 상황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싸움, 레토릭으로 하는 싸움 자체에 대해서는 면역이 돼 있습니다. 그보다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 사안을 다뤄나갈 거냐, 정치 세력으로서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만들어낼 거냐에 대해서 좀 유익 있게 볼 텐데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둘 다 이후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넓히겠다는 거는 공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더 많은 그 자금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어떤 대안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와대나 정부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계속 이제 피로감만 높아질 수 있는, 이재명이 말은 하는데 결국은 설득을 못 해가지고 추진을 못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과연 이번 그 국면에서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워낙에 내세우고 있는 레토릭 자체가 이재명을 합리다기 때문에 이재명이 실제로 하는지를 아마 여론에서는 좀 지켜보지 않을까. 그래서 예. 특히 이제 발빠르게 그 뭐 긴급 재난 성명도 발표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현 정부의 차별화 포인트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우리 한길리서치하고 SBS 조사가 다 전화 면접입니까? 두 군데 다? 이게 그 전화 면접과 그다음에 ARS 섞어서 조사를 했고요. SBS 조사는 두 가지 다 전화 면접인데 유선과 무선 나눠서 섞어서 했습니다. 예. 지금 보통 ARS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잘 나오고 네. 전화 면접에서 이재명 후보가 잘 나와서 제가 여쭤봤는데 네. 섞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병빈 작가 그리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